안녕하십니까. 이진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임상심리사 2급 자격과정 준비하고 계실 텐데 13번째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임상심리 전문 영역이라고 13번째 수업과 14번째 수업에 거쳐서 두 강의에 거쳐서 이제 우리가 임상심리 전문 영역이라는 이 파트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챕터를 제가 조금 이제 주제를 5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의 강의와 14번째 강의는 임상심리사로서,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드러내는가. 거기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건강심리학, 그다음에 신경심리학, 법정 및 범죄 심리학, 그 다음에 지역사회심리학, 아동 임상심리학 관련해서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계시는 이 자격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이 파트에 있어서는 기존의 출제가 한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이 제목 자체에서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지가 명확하게 좀 두드러지니까 오늘 거와 다음 시간 공부하실 때는 딱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을 활용하셔서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그 범위를 좀 이렇게 할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오늘은 건강심리학, 신경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실 거고 그다음에 다음 14번째 시간에는 법정 및 범죄 심리학, 그다음에 지역사회 심리학, 아동 임상 심리학 요 세 파트를 묶어서 조금 핵심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시냐면 제목 자체로 나와 있는 이 분야가 어떤 대상과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건강 그러면 실제로 질병이나 질환,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한 분야, 신경 그러면 뇌와 관련한 신경인지장애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법정 및 범죄 그러면 말 그대로 법적인 그런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역사회 그러면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을 같이 다루는 영역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이라는 대상으로 임상심리학이 그 안에서 평가도 하고 자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핵심을 어떤 대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심리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저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이제 함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13번째는 건강심리학, 신경심리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심리학이라는 이 영역은, 이 학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환이나 병 관련한 부분, 그리고 건강 관련한 부분, 건강 관리에 관련한 부분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특성, 심리적인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조금 더 일조를 하겠느냐 그런 학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핵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의학적인 질환 중에서도 요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그 병을 그러니까 밑에 이제 예로 나와 있는 위궤양,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이런 의학적인 질환이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심리학적인 요인이 이 병을 발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에 이제 핵심 주제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핵심 주제라고 이 건강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어떤 주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는가 보시면 건강 행동, 그러니까 흡연이나 폭주나 건강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결해서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금연이나 절주나 균형 잡힌 식사 등을 통해서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성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만성 질병을 어떤 치료법으로 이 임상심리학자나 임상심리사들이 접근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법, 바이오 피드백, 인지행동치료, 행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기법, 방법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요인이나 건강 보호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치료자와 환자 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의료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치료 사항을 준수하게끔 그렇게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매김을 하면서 이 주제들이 좀 다뤄지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건강심리학의 관점이라고 해서 이 건강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의 영역에서는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역을 조금 더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이론을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물심리 사회 모델, 두 번째가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신경 면역학이라는 세 분야가 있는데, 하나씩 저하고 이제 어떤 모델이고 어떤 이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이라고 엥겔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심리학의 이론적인 핵심을 토대로 하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론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질환을, 그러니까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 동시에 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그 목적에 있어서 어떤 관점, 어떤 분야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인데,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 생물학적인 요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다차원적인 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생물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엥겔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물학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유전적인 거, DNA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취약한 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취약성이 있는 거, 그리고 뭐 나이, 성취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에 속하고, 심리학적인 그런 요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행동 양식이나 그런 어떤 대처하는 기술들, 그리고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스에 대한 압도되는 양이나 아니면 대처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 조직에서의 이제 배경들을 말하는 거니까 가족 배경이나 그 다음에 경제 조건이나 인종, 문화와 관련된 이런 범주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핵심 목표가 뭐냐? 이 생물학적인 이 요인, 질환과 관련한 이 생물학적인 요인이 심리학적인 요인과 이 사회학적인 이 요인이 이 과정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정의함으로써 이 질환이나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이 두 요인이 이 생물학적인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그 패러다임을, 메커니즘을 여기에서는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건강 심리학에서도 기초적인 이론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언제 이제 한번 또 이것을 다루었냐면 두 번째 2강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임상적인 진단과 평가 시간에 정신장애에 대한 원인 그 이론적인 접근을 할 때 요 얘기를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정신의 장애 원인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니까 질병과 병과 관련한 이 모델이 건강 심리학과 연결이 된다. 조금 연관성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또는 소인 스트레스 모델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질환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필수 요인이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선천적인 요인, 선천적인 소인과 그 다음에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이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문구이지만 이렇게 질환 소인 스트레스 모델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질환에 어떤 취약한 요인이나 소인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수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한 5 정도에서 이렇게 작동을 한다. 근데 이제 취약한 소인을 가진 사람은 1, 2 정도여도 되게 민감하게 바로바로 반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취약성이 하나의 요인이지만 이 부분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유전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무엇이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할 것이냐 그거를 각자가 자기 방법대로 이해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런 요인들이 있을 시에는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대처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지지.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중요한 타인이라든지 이렇게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질환에 그렇게 이제 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내 주위에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상황일 때 누군가가 떠오르시거나 이 친구가 있어서 내가 좀 버티는구나. 이 사람의 지지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또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와 더불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한번 저하고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이 개념과 대처 양식의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학자가 라자러스와 포크맨이라는 이분이 주장한 개념과 그런 어떤 평가 대처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자신의 능력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일단 압박이 되거나 부담이 되고, 나에게 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녕에 그 심각한 위협을 예상할 때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인 상태. 이 주관적인 상태라는 것은 각 개인이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과 환경 간의 그런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 주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0만큼 스트레스 받는 것을 내 동생이나 친구들은 5만큼 받을 수 있다. 때로는 내가 5 받는 거를 내 아내나 내 상대방은 10만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왜 너는 그게 안 되니? 왜 당신은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조금 이해하는, 다르다라는 이해하는 측면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한 개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차적인 평가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지금 이 스트레스로 어떤 사건이 해가 되고 위협적인가를 판단하는 거.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졌나? 나에게 어떤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어떤 게 펼쳐졌는지, 그게 나한테 조금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2차적인 평가는 그렇다면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어떤 그런 내면의 힘, 자원, 강점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이 사건 일어난 거, 직장을 그만둔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보다는 그 사건을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그거를 평가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과정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에 내가 이제 어려운 수학 시험을 본다. 뭐 어려운 시험을 본다. 우리 또 2급 자격 준비하잖아요. 이 어려운 자격 시험 준비를 한다. 나한테는 스트레스 사건이죠. 그것을 내가 나는 안 되겠어, 못 하겠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네, 이렇게 위협적인 해가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 더 긴장하고 초조하고 급기야는 이제 공황이 오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정도의 공황이 오거나 얼어붙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뇌는 얼어붙으면 더 이상 생각이 작동이 그 순간 안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 상황이 되었지만, 아니면 이 자격에 대한 지금 준비를 어려운 상황임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래, 일단은 도전해보자. 이번에 되든 안 되든 시험 삼아라도 일단 해보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면 거기에 대해서 더 몰입이 되고 초점화가 되고 조금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모여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각 개인이 평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 보시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겠느냐. 거기에는 이제 내가 압도가 됐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제가 자꾸 이제 직장 그만두는 것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처해져 있을 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불편하고 싫고 어려운 그런 감정이 든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정서 중심 대처인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 그럼 나는 워크넷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정보를 찾으러 아니면 그 분야의 다른 분야에 일하는 어떤 친구의 조언을 들으러 가볼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들어가는 대처가 이제 문제 중심 대처인데, 요 두 가지를 혼합 대처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2대 8이든 5대 5든 많이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좀 가벼운 스트레스일 때는 요 어떻게 보면 문제 중심 대처,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 대처가 그래도 좀 잘 작동이 되는데, 압도되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는 일단 나에게 느껴지는 정서가 좀 얼어붙는 공황이 되는 정서가 다운돼야, 그게 낮아져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야지 하는 인지적인 머리가, 이성적인 머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자격 과정에 어려운 것들이 계속 놓여 있더라도 내가 정서를 막 툴툴대고 막 불평한다고 해서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꽉 차 있는 감정을 잘 해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이성적인 대처를 위해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전략을 써봐야겠느냐. 그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이거는 내가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내 스스로 바꿔볼 수 있는, 통제, 조절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지향적인 대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 아니면 부부가 있을 때, 아니면 부모 자녀가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난 지금 안 된다. 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 외부 상황, 바꿀 수 없는 외부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는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내부지향적인 이제 초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변화하는 것으로, 인생은 인생 뭐라고 하죠? 인생 무쌍이라고 했나요? 이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건 변화는 이렇게 하루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 삶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한계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고, 자신에게 이제 맞는 합리적인 목표도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해야 감정이 다운이 되고 내 얼어붙었던 머리, 이성적인 머리가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제 또 한 번 했다라는 핑계로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단 5분이어도 10분이어도 스트레칭이어도 좋으니까 이 방법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번 허리도 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손도 기지개 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 기법에 대한 활용이라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근육에 긴장되고 그런 부분을 명상이나 이제 복식 호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낮출 수 있는 것. 그리고 분노 조절을 위해서 내가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물건을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잠깐 스탑워치라고 해서 잠깐 5초 멈추기, 공간 이동이라고 해서 물 한 잔 나가서 먹고 오기,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해서 내 화에 대해서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대처하고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지지, 이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한번 또 점검도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리 상담학적으로는 자기 돌봄, 셀프 케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라고도 말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자신을 양육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돌봄, 셀프 케어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범주 안에서 조금 이제 정서적인 면에 불쾌한 감정들, 요 긴장이나 불안이 올라오는 불쾌한 정서들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달랠 수 있는 거. 나도 괜찮아. 지금 떨리고 불안한 상황은 맞는데 그래도 이 상황 지나갈 거야. 오늘 아침에 나왔지만 분명히 밤에 들어가서 내 방에서 자는 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상상하기,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주위에 있는 또 타인이 건네주는 위로를 내가 또 받아서 먹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하는 거를 우리가 셀프 수딩, 자기 위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강점을 잘 가지고 있고 잘 알고 계셔야 내가 어떤 일에 임할 때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와 관련한 개념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보시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건강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제 심리신경 면역학이라는 관점의 이론입니다. 면역계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우리 몸속으로 그렇게 어떤 들어오는 그런 이물질, 외부 이물질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비타민을 먹거나 하는 면역을 우리가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이 면역계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 그 이론이 이 심리, 신경, 면역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반적인 사회나 우리의 그 성장 발전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회적인 배경이 산업화나 이런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심리신경 면역학이 1970년대 후반에부터 시작해서 이 건강한 거, 우리가 한때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웰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스트레스 얘기가 또 나오죠. 이 면역 체계도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학습을 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됐다, 잠을 못 잤다, 밥을 못 먹었다 했을 시에는 우리의 피곤한 몸이 다운이 되고 바로 이렇게 또 감기 오는 증상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거에서부터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체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또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공, 눈이 커지고 심장이 막 우리가 불안, 긴장, 초조하면 뭔가 발표하려고 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야.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몸의 신체에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캐논이라는 분이 정리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다음에 도식을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의 이제 신경계 체계에는 뇌와 관련한 체계, 그 다음에 어떤 호르몬 관련 체계가 있는데, 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이 반응은 스트레스나 위험 상황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생리적인 각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인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저희가 이제 약간 외진 곳이긴 한데, 제가 집 밖에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고라니가 겨울에 배가 고파서 내려왔는지 한 7m, 한 10m를 두고 저하고 고라니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가 어땠겠어요? 저는 되게 무서웠겠죠? 근데 딱 5초 정도를 정말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침을 꼴깍 생기고 있던 찰나에 고라니 자기도 무서웠는지 후다닥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떡하나 멈추는 이런 공황 상황이나 동공이 확대되고 침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기고 심장이 막 박동이 막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간간히 이제 출제 문제에 나오니까 요 신체 구조와 요게 이제 어떻게 연결된다, 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그 신경계를 우리가 교감신경계라고 하고, 얘가 작동을 해야만 심장이 빨리 뛰고 눈이 커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야 내 몸을 너는 위험 상황에 있어 라고 보호해 주는 거죠. 이런 작용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이와 유사하게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것에 앞에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한 얘기를 이제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의 이제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문유환 선생님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투쟁 도피 반응을 지금 말한 상황대로 스트레스가 딱 만나면 위협 상황이 만나면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투쟁 도피 반응은. 그리고 이게 제일 낮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보살핌 어울림 반응이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가서 야 오늘 내가 문 열었는데 고라니가 확 튀어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동료나 친구가 있으면 수다를 떨어서 얘기를 하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핌 어울림 반응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멈춤 선택 반응이라고 해서 잠깐 지금 상황이 저하고 나하고 만났어.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겠지 하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멈춤 선택 반응이고,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반응인데 3단계까지는 주어진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스트레스마다 대응하는 거라면 4단계는 이제 스트레스를 내가 말 그대로 사서 고생한다고 내가 어떤 것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거죠. 이 네 번째에 이 단계가 계획적으로 도전해서 만나는 이 스트레스의 단계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위로 능력이나 자기 케어, 셀프 케어나 셀프 수딩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인 맷집, 용량 이런 것들을 넓혀주는, 확장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고 삶에 대한 태도가 용기를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내 목표를 향해서 이 자격 과정을 공부하는 계획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과정이 나한테 지금 조금 더 도전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조금 아무리 힘드신 과정이어도 조금 좀 의미가 담겨지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건강심리학자라는 이 활동의 영역은 실질적으로 질병과 관련한 질환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클리닉 같은 영역에 사용이 되고 있고, 임상, 건강심리학자들은 이런 신체적인 병리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심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게 짝을 지어지는 것이냐면 두통 환자라는 질환, 신체적인 병리, 이 약물도 처방받지만 약물 대신에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우리 행동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던 바이오 피드백 이런 것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또 이제 만성 통증, 내가 계속 많이 아파요. 그러면 또는 소화계통에 위나 이런 장애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의학적인 처방,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의학적인 처방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중재 기법을 실시를 하는 거죠. 누가? 임상 심리학자나 임상 건강 심리학자들이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그 행동 치료가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행동 치료라는 것이고, 이 작업을 할 시에는 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완 기법하고 같이 연결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출제 문제에서는 바이오 피드백은 단독으로 하나로만 실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완 기법을 보통은 같이 먼저 좀 긴장을 완화시키고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이런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자율 반응이나 뇌파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조절이 되고 컨트롤이 된다. 이런 치료법을 우리가 이제 많이 권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상에서 나오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건강 심리학적인 개입의 마지막 초점, 건강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약에 관련한 그 의학적인 처방에 대해서도 잘 준수하고 웰빙 수준도 잘 높일 수 있도록 그것들에 이제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임상심리학자가 어느 분야에서? 건강심리학이라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재밌는 한 분야가 이 신경심리학이라는 분야인데 요즘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많이 두드러지는 어떻게 보면 뇌신경심리학 또는 아니면 뇌과학 이런 분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의 초점은 신경심리학이기 때문에 뇌와 연결이 된다. 뇌의 처리 과정이나 뇌의 어떤 특정 부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적인 기능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문구에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임상심리학자나 전문가들이 이 과정을 위해서는 신경심리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 기능에 대한 이게 정상이냐 이상이냐도 평가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계획 세우고 치료하고 연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플러스 객관적인 신경심리검사라는 것을 도구를 사용해서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는 표준화된 규준화된 체계가 있는 검사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 신경심리학 안에서도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신경심리평가라는 과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조금 뇌에 관련한 얘기를 조금 이제 드리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핵심 하드웨어 영역 이렇게 어떤 지령이 내려지면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 지령을 내리는 곳이 우리의 뇌인데 뇌는 크게 겉에서 봤을 때 오른쪽 우뇌 그다음에 왼쪽 좌뇌가 있고 얘네들이 두 기능을 어떻게 보면 같이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뇌의 편재화라고 얘기해서 오른쪽의 뇌는 왼쪽 영역에 어떻게 보면 전파 지시를 내리고 좌뇌 왼쪽의 뇌는 오른쪽의 기능, 운동 기능이든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교차돼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뇌라는 영역은 이미지, 창의적인 거, 직관적인 거 여기랑 연관이 되고 예술성과 연관이 되고 좌뇌라는 거는 언어 영역,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이런 영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과머리냐 문과머리냐 또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좌뇌와 우뇌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뇌량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2살,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이 뇌의 시냅스든 어떤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비난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러면 많이 취약해지고 발달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뇌량의 핵심적인 역할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다.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그 느낌, 그 이미지 그것들이 뇌량을 통해서 우뇌에서 좌뇌로 넘어가면 우리 엄마는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품에서 내가 있었지 라고 언어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사춘기 때까지도 계속 자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이제 부모님들 중에 초등학교 이제 자녀들이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의 뇌는 계속 발달하고 있다. 특별히 더 청소년기의 뇌는 계속 발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이 아이를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주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뇌가 아까는 겉에서 봤을 때 우뇌, 좌뇌 영역으로 얘기를 드렸다면 네 가지의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뒤에서부터 앞, 전, 뒤, 후라고 하잖아요. 후두엽, 여기는 뒤에 있는데 시각, 우리 시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부터 오면서 옆으로 이 귀의 옆에 달려 있는 이 청각과 연결되어 있는 이 측두엽, 여기가 이제 기억이나 정서하고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은 우리가 두정엽이라고 해서 공간이나 감각 기능, 이런 감각 신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이 어떤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판단을 하고 조절을 하고 충동 조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2학년이면 중2병이 북한에 북한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사춘기가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는 뭘 해도 다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뇌가 청소년기에도 아직 다 발달을 안 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앞에 이 판단하고 이 계획하는 능력들이 아직 발달을 안 한 거예요. 그 내가 엄마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거야,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에 곧 행동으로 이 아이가 실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게 당연한 시기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뇌에 이상이 생기면, 장애가 생기면 후두엽 뒤에 시각이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실명, 시각, 시지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결함이 생기고, 옆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청각이 귀랑 연결되어 있는 측두엽, 여기 부분은 기억이나 이런 언어와 이제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거나 언어 장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정엽이라는 가운데는 감각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무너지면, 이 뇌가 무너지면 주의나 지각의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무시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똑같은 거를 보고 판단을 하고 보고 그것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그리는데 왼쪽 그림을 못 그리는 현상이 생겨요. 요거는 이제 뇌 인지 장애 영역에서는 또 흔하게 드러나는 현상인데, 내 뇌나 이런 어떤 영역에서 내 실질적으로 눈이 시각이 이상이 생겼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사물을 봤는데 왼쪽이 안 보이거나 감각이 왼쪽은 안 느껴지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편무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출제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전두엽 핵심적인 그 하드웨어 격을 하는 이 전두엽이 이제 장애가 생기면 많이 이제 어렵죠. 판단이 어렵고 집행 기능 자체가 이제 결함이 생기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ADHD나 성인 ADHD일 때 이 전두엽의 충동 조절 기능이 어려워서 좀 그런 질환 장애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붉게 핵심적인 거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거 이제 해주시고요.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뇌를 보면, 제 겉에서 지금 두 개 구조, 그다음 네 개 구조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겉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겉에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대뇌 피질, 여기가 이제 인지활동 다양한 거 하고 고차원적인 뇌예요. 그 중간에 저 파란색 정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요 영역이 이제 기저핵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깥을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학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게요. 변역계라는 거는 그 기저핵을 안으로 더 들어와서 지금 편도체 해마가 보이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변역계예요. 그래서 이 변역계에서 감정이나 이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조절한다라고 나왔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 편도체하고 해마를 다시 나누었을 때, 편도체라는 것이
우리의 정말 1차적인 핵심적인 그런 감정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억의 초기 기억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중요한 기관 중에 이제 원시적인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상이 되면 실상 이제 감정 조절의 장애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나 학대를 어린 시절에 경험하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마는 우리가 기억이나 학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 하면은 들려서 1 외워지죠. 요거는 이제 단기 기억이고 제가 이제 사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에 대한 빨간색 동그라미 사과 이게 떠오르시죠. 그거는 이제 원래 있었던 장기 기억에서 제가 명명을 함으로 통해서 끄집어져서 올라오는 장기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해마입니다. 그러면 이 겉에 있는 대뇌 피질, 중간에 있는 기저핵, 그 다음에 아주 속 깊이 들어가 있는 변역계 중에서도 편도체 해마들이 중요한 기능들을 다 각자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운동과 관련한 좀 영역이어서 이 부분이 손상이 생기거나 좀 결함이 생기면 많이 등장하는 장애 중에 이제 하나가 파킨슨 병과 헌팅턴 병이라는 행동 장애가 일어납니다. 운동과 관련한 감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헌팅턴 병이라고 해서 기저에게 질병이 생기고 어떻게 드러나느냐? 팔다리에 경련하듯이 몸의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거고 팔다리가 이렇게 경련하듯이 움직여지면 이 병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음 보시면 이제 파킨슨 병도 이 아까 말씀드린 기저핵에서 나오는 그런 도파민이라는 그 이제 호르몬 체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병도 근육이 경직되거나 몸이 떨리거나 좀 운동 완성, 그러니까 동작이 느려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가 가장 안에 있는 기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으키는 병 중에 파킨슨 병이나 헌팅턴 병이 있다. 이것도 이제 잘 정리해 두세요. 간간히 또 이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뇌와 관련된 영역이니까 뇌에서 인지 기능은 초점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장애가 생겼다. 병리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드라마든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게 경도 인지장애 또는 치매라고 해서 이제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그 해당하는 병이나 지금 말씀드린 파킨슨 증후군이나 뇌혈관 장애나 그다음에 뭐 뇌전증, 뇌 손상 수두증, 뇌종양, 뇌와 관련된 영역의 병리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지 기능이 장애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평가하거나 어떤 신경 심리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임상 심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업무이고 역할인데 적합한 그런 신경심리 검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평가해야 되는 영역과 평가에 해당하는 도구가 뭐가 있다.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 검사 과목에서 그 신경 인지 기능이나 신경 심리 평가라는 영역에 조금 더 들어가시면 그 도구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주의력 관련한 거 선택적인 주의력 검사를 활용한다. 또는 주의의 용량과 집중력을 평가하는 거 우리가 어떤 걸 단기 기억이 이상이 있냐
장기 기억이 이상이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알려면 요 주의에 대한 용량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성 수준이나 어떤 감정도 에너지가 하이해지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낮아지거나 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더 이렇게 깊게 몰입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더 몰입이 돼서 반복적으로 거기에 한 가지에만 이렇게 꽂히느냐, 아니면 너무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게 좀 이렇게 느슨해져서 조금 이제 부산스러우냐, 산만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DHD 관련한 영역이 이 주의력과 이제 많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 평가에서는 스스로 말하는 거, 언어 이해력, 요런 거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이름을 불러보는 거, 읽기 쓰기 능력 이런 거 평가를 통해 장애 관련해서는 학습 장애나 이런 거를 이제 진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웨스턴 실어증 검사라는 요 검사를 통해서 주요 언어 기능을 평가하고 실어증의 유형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세 가지 시공간. 시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각,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뭔가를 다룬다. 그러면 요 시공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퍼즐을 이렇게 돌려서 끼워 맞추거나 어떤 그림을 보고 퍼즐을 이렇게 끼워 맞추거나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손의 운동을 활용을 해서 공간에 대한 지각을 한다. 그게 이제 시공간, 지각 능력, 구성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한 검사들을 알고 있어야 요거를 또 평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억력 평가라고 해서 기억과 관련한 많은 연관된 그런 질환이나 검사가 있으니까 단어 목록 학습 검사나 이야기 회상 검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집행 기능에 대한 전두엽에 대한 연결해서 어떤 거를 검사하고 평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기능에 있어서는 개념 형성이나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이제 생산성이나 목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집행 기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그 도구를 써야겠다. 그러면 요 범주에 있는 그 도구를 이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3번째 시간에 전문 영역 내에서도 5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2가지를 먼저 13번째 시간에 다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건강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들으신 거를 기초로 해서 떠오르는 단어를 지금 뱉어보세요.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뱉고 정리한 것이 내가 들린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강 심리학이란 질환, 질병,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 아니면 기제들을 이해한다. 그렇게 좀 정리해요. 요거는 제 스타일대로 정리한 거니까 또 각자가 각자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셔야 그게 자기과가 돼요. 2번째, 신경심리학이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들은 거를 기초로 해서 하나의 핵심 단어 떠오르는 거. 네, 뇌라는 단어만 나와도 됩니다. 여기서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뇌를 다 외우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뇌의 기능이랑 그것이 보여지는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이제 작동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능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것들을 임상 심리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 역할에 임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한 기출문제 몇 가지를 이제 보시면 임상 심리학자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렸죠. 거기에 이제 4번째, 인지 심리학은 기초 심리학의 일종입니다. 제 첫 시간에 요 범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거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1강을 보시면 제가 기초 심리학하고 응용 심리학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우리가 임상 심리학 영역이라고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건강심리학 분야의 초점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보시겠습니다.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후군, 결핵, 통증. 뭐가 조금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하시죠. 예, 보시면 결핵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결핵은 정의 내리기를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일어나는 만성 전염병.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전염병 관련한 그쪽 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먼 것이 우리가 결핵이고 질환이나 건강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어떤 통증과 관련한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강심리학의 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임상 건강심리학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 다음에 비만, 흡연,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한번 몇 번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요거는 이제 심리 정신병리나 이제 심리 진단과 관련한 이제 또 다른 이제 영역이고, 여기는 건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한 행동이나 그것들을 방해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 흡연, 스트레스 관리를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하나 더 볼까요? 건강심리학에서 개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겠느냐? 조금 문장이 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적인 조건 형성에 의하면 통증은 정적 강화 때문에 지속된다.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는 만성 통증에 대한 신념과 기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세 번째는 바이오 피드백 기법. 제가 좀 설명드린 거 생각나시죠? 다른 개입 방안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시행될 때 효과가 우수한 편이다. 네 번째는 역조건 형성에 의한 체계적인 동감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초한다. 예,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체 자기 제어라고도 말하는 이 바이오 피드백 기법은 보통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완 기법이라는 것과 같이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정적 강화 이런 얘기는 우리가 행동치료 때도 한번 얘기 드렸으니까 행동치료 관련한 강의를 한번 또 들어봐 주시고,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정적 강화라는 거는 긍정적인 자극을 주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증가가 된다. 그걸로 이 행동을 지속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심리학 관련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몇 개를 이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연결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13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 영역에 건강심리학이라는 그리고 신경심리학이라는 이 영역을 우리 임상심리사로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임상심리 전문 영역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